네. 자, 여러분 교재 104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가산세 부분.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 이론 정리 끝나고 나면 실전 이론 문제 부가가치세 쭉 풀려서 복습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득세 이론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가산세는 TAT 2급 시험에서는 이론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직접 가산세 계산하는 것은 TAT 1급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TAT 2급에서는 실기에서 가산세를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반영하는 것은 나오지 않고 이론에 나올 수 있습니다. 가산세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뭐 이러면 1%, 어떻게 하면 2%, 굉장히 많으니까 쭉 열거된 걸 한번 보시겠는데, 그렇군요. 자, 이게 가산세 하기 전에 환급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을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환급세액이 발생하죠.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애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할 때 애정신고 때 만약에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러면 환급세액으로 신고는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환급은 안 해요.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합산해 가지고 한꺼번에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확정신고 때 환급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환급을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일반 환급은 애정신고 때는 환급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환급을 하는데, 만약에 애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했다가 확정신고 때 납부세액이 발생하면 어떻게 돼요? 납부세액 중에서 그 애정신고 때 환급받아야 할 세액 빼고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감시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확정신고 때까지 반영해도 환급세액이 발생한다. 그때 환급을 해줍니다. 그러면 환급은 언제까지 하느냐면요, 확정신고를 한 날로부터 신고 기한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 날이 그 마감일이에요. 확정신고 기한이에요. 그로부터 30일이니까 8월 24일 날까지 통장에 입금해 준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2기의 경우에는 2기 그 신고 기한이 언제냐면 1월 25일까지가 2기의 신고 기한이거든요. 그러면 환급일은 언제 해주냐면 그로부터 30일 이내니까 2월 24일까지 환급시켜주겠죠. 이처럼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한다. 그리고 애정신고 때는 실제로 환급은 안 해주고 확정신고 때 차감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급을 해준다.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업의 그 자금 사정을 생각해서 우리가 일반 환급은 결국에 언제 하는 거예요? 6개월에 한 번씩 환급 받잖아요. 그러면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 빨리 환급받으면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또 사용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건에 맞으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환급 대상을 한번 보세요.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첫째, 영세율을 적용받는 기업, 그러니까 수출하는 기업, 조기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영세율 적용받는다는 건 수출 업체입니다. 두 번째, 영세율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 설비를 신설했다든가 대규모로 확장을 했다든가 건물을 상당히 많은 규모로 증축했다든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설비 투자가 많은 경우예요. 여러분 설비 투자가 많으면 그 기간 동안에
그 과세 기간 동안에 어떻게 되겠어요? 매입세액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죠. 그렇지 않아도 자금이 부족하니까 세금이라도 미리 환급을 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많은 과세 기간에는 환급세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그러니까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이다라고 하면은 되게 이제 뭐 회사 형편이 어려워져 가지고 법률적으로 말이죠. 강제로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받아 가지고 그 이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뭐 채무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서 가장 많이 적용되는 경우가 영세율인 경우입니다. 영세율 사업자는 조기 환급 된다. 그러면 조기 환급 기간은 어떻게 되느냐? 아까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간에 과세 기간, 신고 기간 마감일로부터 30일 내에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조기 환급은 예정 신고 기간에도 해줍니다. 예정 신고 때도. 아니면 과세 기간 최종 3개월 중에 매월이나 2달 간격으로 신청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예정 신고 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3개월 남아있는 거 거기서 예정 신고 때 받고, 그 다음 달 한 번 또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과세기간 최종 3개월이 뭐예요? 확정신고 기간 쪽이죠. 그래서 매월 또는 매 2월 조기환급을 신청한다. 그래서 조기환급은 예정신고 때도 환급을 해준다. 요거 중요한 거죠. 그러면 조기환급 방법은 어떻게 받느냐?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이거는 25일 내에 조기환급에 대한 환급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정신고 기간 중에 조기환급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예정신고 납부를 다음 달 25일 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1기라고 하면은 1월부터 3월이 예정신고 기간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신고는 언제 합니까? 4월 25일에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기환급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5일 내에 우리가 환급을 신청하면 되고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 환급을 며칠 만에 해주느냐 하면은 여기 일반 환급은 30일인데 조기 환급은 절반으로 줄여서 15일 내에 환급을 한다. 15일 내에 환급을 합니다. 일반 환급은 30일 내에 환급한다. 조기 환급은 조기 환급 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아까 일반 환급은 확정 신고 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조기 환급 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를 할 때 그 조기 환급 받은 부분에 대한 것은 빼고 신고해 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일반 환급과 조기 환급 방법의 차이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리던 가산세. 그래서 이 가산세가 TAT 2급에서 이론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이게 항목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항목을 다 기억했다가 시험을 이거 다 맞춘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러나 시험에 나오는 항목이 뭐더라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한 4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4가지만. 그 다음에 이 부가가치세의 가산세는요, 위반 정도가 좀 경하다, 좀 가볍다 하면은 1%. 위반이 좀 중하다, 이건 중대한 위반이다 그러면 2 내지 3%예요. 공급가액 대비. 예. 자, 그렇게 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먼저 여기는 이 2가지는 사업자 등록에 관한 겁니다. 여기 미등록, 허위 등록이니까
사업자 등록에 관한 가산세인데요. 미등록하면은 공급가액의 1%, 허위 등록한 사업자는 역시 공급가액의 1%. 그러면 어떤 것이 미등록이고 어떤 것이 허위 등록인가 볼까요? 자, 미등록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미등록으로 봐요.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래서 미등록 가산세 1% 내고 사업자 등록한 다음에 나중에 사업자 등록했으면 매입세 공제는 해주죠. 네. 다만 공급가액이 1% 뭔가요?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공급한 것들,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공급한 것들에 대해서 공급가액이 1% 가산세 먹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허위 등록은 뭐냐면 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해가지고 사업을 한 것이 허위 등록이 됩니다. 그래서 1%였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입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에서 요 두 개가 시험에 잘 나와요. 요거 요 두 개. 4개 중에서 이제 2개는 이겁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그리고 세금계산서 미발급. 세금계산서의 가산세가 시험에 많이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은 언제까지 발급하면은 지연발급이 되고 그 기한을 놓치면 미발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됩니다. 그리고 지연발급은 1%, 공급가액이 1%, 미발급은 2%예요. 미발급은 좀 중대한 잘못이고, 지연발급은 좀 약한 잘못이니까 1%를 적용했습니다. 자, 그럼 지연발급은 언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이 되냐면 이겁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지연발급이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자, 그러면 오늘이 1월 13일이라고 하겠습니다. 1월 13일 날 판매를 했어요. 자, 1월 13일 날 판매한 것이 뭐예요? 공급 시기가 1월 13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금계산서 발급은 오늘 발급하는 게 원칙이죠. 오늘 발급하는 게. 그러면 자, 내일 발급하면 그건 지연 발급이냐? 아닙니다. 우리 세금계산서 발급에 특례 규정을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요거를 하나 알아주세요. 앞 시간에서 수업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은 공급 시기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다. 그거 하나밖에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정리된 게 없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첫째, 원칙. 공급일에 발급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판매하는 날에 발급한다. 두 번째, 특례 규정이 있는데요. 특례 규정에는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공급일에 속하는 달에 말일을 작성 일자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월
합계로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합계 세금 계산서 제도가 있어요. 그냥 건건이 발급을 할 때는 이제 공급일에 발급하면 되는 것인데, 그 기존의 거래처이고 한 달에 몇 건씩 이렇게 거래가 있어요. 그러면 건건이 발급을 안 하고 1월 달 걸 다 모아서 한꺼번에 발급하는 걸 우리가 월합계 세금 계산서라고 그래요. 월합계 세금 계산서. 월합계 세금 계산서는 그러면 어떻게 발급을 해야 되느냐? 그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합니다. 그러니까 1월 달 거는 1월 31일자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을 해요. 네. 그리고 거래처에 발급해 주는 것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 주면 돼요. 그러니까 다음 달 12일을 넘기면, 공급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2일을 넘기면 그때부터 지연 발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발급을 하면 지연 발급이냐? 자, 1월 아까 13일에 공급했으니까 1기잖아요. 1기 확정신고 기한까지. 그러면 1기 확정신고는 7월 25일입니다. 자, 여기 보세요.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지연발급이다. 이런 얘기. 언제까지 발급하면 정상발급이에요?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한 것은 정상이에요. 월합계 세금계산서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또 세금계산서 특례에 보면은 이런 규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공급일 전이라도 발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다만, 그러니까 공급일 전이라는 건 뭐냐면 제품을 양도하지 않고 인도하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미리 발급하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 발급할 수 있습니다. 공급일 전이라도. 다만 세금계산서 발급일로부터 7일 내에 대금이 입금 판매 대금을 말하는 거예요. 7일 내에 대금이 입금되어야 정상 발급이다. 7일 내에 입금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 발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일 전에 발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발급했으면 대금이 거래금액의 일부라도 들어야 됩니다. 나머지 외상으로 하든지 해서 7일 내에 대금이 입금되어야 정상 발급으로 본다. 이 특례 규정 두 개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가산세 관련된 거는 지금 언제 늦게 발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니까 정상 발급이 언제이냐 하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주면 정상 발급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미발급은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하면 그 미발급이 돼요. 미발급은 공급가액의 2%, 지연발급은 1%. 요 1%, 2%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나머지 사항 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차고 있게 기재하면 그걸 우리가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라고 하거든요. 부실기재 하게 되면은 1% 가산세 붙습니다. 공급가액에 대한 1%. 그 다음에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 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업자, 모두 가공세금계산서는 뭐냐면은 공급을 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은 거예요. 그냥 서류로만 거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건 가짜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공 세금 계산서 하면은 뭐 다른 말로 하면 가짜 세금 계산서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걸 가공 세금 계산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한 자에게도 공급가액이 3%, 그것을 받은 자에게도 3%, 양쪽으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타인 명의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 그가 실제 사간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 앞으로 세금 계산서를 일부러 발급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가 입장에서는 세금이 거치긴 거친 거죠. 일단 거기 매출세액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실제 거래자에게 발행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발행을 했어요. 여기도 2%. 그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도 있겠죠. 그 사업자도 공급가액이 2%입니다. 그 다음에 과다기재 세금 계산서. 과다기재 세금 계산서를 받은 사람, 발급한 사람, 받은 사람. 이것도 마찬가지로 과다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이 2%, 받은 사람, 받은 사업자도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 나타난 그 가산세 항목이 실제 가산세를 다 넣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중요한 것만 넣은 것 같고요. 빠진 것도 좀 있습니다. 다음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도 있지만 종이세금계산서 같은 경우는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해야 되죠.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표를 입력하고 우리가 이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자동으로 작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에 관한 가산세가 있는데, 자, 합계표를 미제출했다. 그러면 공급가액의 0.5%. 세금계산서는 있다 하더라도 합계표라는 걸 안 만들면, 제출하지 않으면 0.5%다. 가산세가 붙고, 합계표를 제출은 했는데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어요. 일부가 뭘 빼먹었다든가 이렇게 하면 사실과 다른 거죠. 공급가액의 역시 0.5% 가산세. 또 합계표를 지연 제출했습니다. 0.3%. 미제출 부실기재는 0.5%, 지연 제출은 0.3%. 그 다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는 판매자가 작성하는 거고, 매출 자료에 대해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는 우리가 매입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 작성하는 거죠. 합계표 불성실,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관한 모든 오류는 전부 0.5%입니다. 뭐 누락을 해가지고 수정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전부 0.5%.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세금계산서. 앞에서, 그 앞에 페이지에서는 그냥 세금계산서니까 종이나 전자를 포함해서 하는 얘기고, 여기 5번에는 특별히 전자세금계산서 관련된 것만 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요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두 개가. 요것과 요것이 잘 나오는데요. 지금 여기 위에다가는 지연전송이라고 해야 되고요. 지연전송. 그리고 밑에 0.5%는 미전송이라고 해야 됩니다. 미전송. 전송하지 않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 거래 자료를 말이죠. 세금 계산서를 말이죠. 국세청에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에 전송. 그런데 이 전송을 언제까지 하도록 하냐면요. 전송 기한이라는 게 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 다음 날까지 전송해 줘야 돼요. 그래서 자, 지연전송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 명세 전송 기한이 경과한 후, 그러니까 이 경과라는 건 세금 기산서, 전자세금 기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이 지나면 경과가 된 거예요. 전송 기한이 경과 후 재화 또는 용역별 공급 시기가 소관한 과세 기간에 대한 여기서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세금 기산서를 국세청에 전송했다면 지연 전송으로 봐주겠다. 아까 세금 기산서 발급에 지연 발급도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에 확정 신고 기한까지만 발급하면 지연 발급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전송도 전자세금 기산서 전송도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하면 지연 전송입니다. 네. 자동 전송. 월말 결제하는 데 같은 경우에는 10날 발행해가지고 연기여행 같은 경우는 10날 발행하면요, 그 전달 거를 10날 발행하면 다음 달에 10날에 발행하면 그 24시간 후에 만약에 전송하게 되면 다음 날에 11일 날. 전송하게 되잖아요. 그것도 지연 전송이에요? 아닙니다. 예, 다음 날 발행한 날로부터 다음 날까지 전송되는 것은 정상 전송이에요. 그날을 지나서 확정 신고 기한까지 전송이 되면은 그것이 지연 전송으로 됩니다. 그래서 발급을 언제 했느냐? 발급한 다음 날 전송했다. 그러면 그건 정상입니다. 만약에 2월 10일 날 발급했다. 월합계 세금 기산서를. 그러면 2월 11일까지 전송이 되면 정상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전송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까 그 세금기산서와 마찬가지로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국세청에 세금계산서 발급 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지연 전송을 하지 않은 건 나머지 미전송인 거예요. 그때까지 하지 않은 것은 미전송. 그래서 0.5%, 그래서 이게 0.3, 0.5 요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우라고 하는 것은 요 가산세 중에서 요 4개는 과거에도 시험에 많이 나왔어요. 막 이것저것 자꾸 시험 문제를 내면 너무나 우리 수험생들이 부담스럽죠. 이게 가산세 항목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주로 문제에서 다루는 것들이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지연 발급과 미발급, 전자세금계산서 지연 전송과 미전송, 이걸 가지고 시험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 사업자가 만약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모르고 발급했다, 전자를 안 하고, 그러면 공급가액이 1% 가산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표에 보면은 신고 관련 가산세가 있는데요. 자, 무신고, 신고서를 신고 납부하는 날까지 신고서를 전혀 내지 않으면 무신고입니다. 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일반 무신고의 경우는 납부세액이 20%, 이게 이제 가산세, 요거는 세액에 대한 가산세를 붙는 거예요. 세액에 대해서 20%. 영세율 사업자가 만약에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세액이 없죠. 영세율 사업자는. 그러니까 과세표준의 5%. 과세표준의 5%가 아니라 0.5%. 자, 일반 무신고는요. 이 부당 무신고하고 좀 다른데, 부당 무신고는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부당한 방법으로 신고를 무신고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일반 무신고는 뭐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깜빡하고 신고를 시기를 놓친 거예요. 이런 것은 그냥 일반 무신고로 봐줍니다. 네. 자, 그래서 일반 무신고 쪽으로 알아두면 부당 무신고는 2배예요. 납부세액에. 그러나 영세율 사업자는 그냥 그대로 일반 무신고, 부당 무신고 다 과세표준의 0.5%를 가산세로 봅니다.
자, 그 밑에 이제 과소신고 또는 초과환급신고는 신고는 했어요. 신고는 했는데 매출세액을 빼먹었으면 과소신고가 되죠. 또 환급받는 사람이 매입세액을 너무 많이 잡았다든가 하면은 초과환급신고가 되죠.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과소신고나 일반 환급신고는 과소신고 납부한 세액의 10% 가산세를 냅니다. 또 부당한 경우는 4배로 40%. 영세율 사업자는 그대로 0.5%입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신고를 했다든가 과소신고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우리가 신고서를 나중에 제출하잖아요. 무신고 과소신고 했다고 해서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나중에 신고를 또 수정신고를 해야 돼요. 수정신고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그러면은 제때 신고를 했다면 그 확정신고 마감일까지 세금을 내게 되잖아요. 그런데 늦게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금을 늦게 내죠. 그 이자만큼을 가산세가 또 붙습니다. 미납부, 미달납부 세액에 그 세금에 곱하기 일수를 곱하고 2.5 곱한 다음에 만으로 나눠요. 그러면 그 일수에 해당되는 이자가 계산이 됩니다. 이 만분의 2.5라는 것은 국세청장이 해마다 이 납부지연 가산세에 대한 이자 요율을 정해줍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건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고요. 실제 계산을 하는 것은 TAT 1급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TAT 2급에서는 아까 이론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것까지는 안 나오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기타 가산세로서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의 가산세, 현금 매출 명세서 등의 가산세가 있습니다. 정도로 여기까지 끝났네요. 가산세가. 그리고 이제 가산세 중에서요, 공급자에게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있을 때 공급자가 뭔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공급받는 자도 그걸 받아들이면 양쪽으로 다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아까 뭐 요 앞에 세금계산서 관련된 것 중에서 그런 것이 몇 개 있었죠. 예, 이런 거 타인 명의 세금계산서 발급자와 그 수취한 자, 또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업자와 그 수취한 사업자가 전부 다 양쪽으로 가산세가 이렇게 붙었다는 거. 또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자와 그 수취한 사업자 모두 가산세가 양쪽으로 해정이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자, 가산세를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는 간이과세자 부분을 공부를 할 텐데, 우리 TAT 1급 교재에서는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안 해놨었습니다. 자, TAT 2급은 간이과세자의 과세에 대해서 시험을 출제를 하겠다. 그래서 자세히 좀 알아두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간이과세자의 적용은요, 이 최근에 그 부가가치세 작년에 개정이 있어가지고 2021년도부터 적용이 되죠. 자, 그래서 2021년도 바로 이제 지금은 이제 세가 바뀌어서 22년도가 됐습니다만은 이 교재는 2021년도에 제작된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적용이 중간에 8천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직전년도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천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를 현재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를 합니다. 그러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는 직전년도 실적이 없는데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느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도 나는 사업을 개인만을 상대로, 최종 소비자를 상대로 소매점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간이과세자로 신고를 하면 돼요.
그랬다가 연간 그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을 초과했으면 그 다음 해에는 일반 과세자로 바뀌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일반 과세자라고 바꿔야 된다고 바꿔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적용 배제라는 건 뭐냐? 직전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사업자는 적용될 수 없다.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자, 첫 번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그러니까 사업장이 두 개가 있는데 한 사업장은 규모가 커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사업장 하나 냈는데 거기는 규모가 작아요. 그래서 하나는 일반 과세자, 하나는 간이과세자. 이거 안 됩니다 하는 얘기예요. 다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즉 일반 과세 사업장이 보유하고 있는 자는 신규로 사업을 하나 더 추가로 개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그냥 일반 과세자로 본다 이거예요. 다음 2번.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적용될 수 없다. 광업 안 되고요. 제조업 중에서 주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은 적용 배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로 하는 제조업 하면은 그냥 자그마한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도매업도 적용 배제고요. 도매업. 부동산 매매업도 적용될 수 없고, 개별 소비세법에 따른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도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 부동산 임대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게 부동산 임대업도 자그마하게 하는 것은 간이과세자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동산 임대업은 안 된다. 이거 규모가 있는 임대사업이다. 그 다음에 전문 서비스업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전문 서비스업 하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사, 이러한 서비스업이 이제 전문 서비스업의 대표적인 업종이에요. 간이과세자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 또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로서 해당 업종의 직전 연도 공급 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 네. 그래서 원래는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일반 과세자인데 부동산 임대업하고 유흥업소는 4,800만 원 이상이 되면은 일반 과세자다 이거예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옛날 규정을 적용하는 거죠.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직전 연도의 공급 대가 합계액이 8천만 원 이상인 사업자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를 일부러 쪼개가지고 작게 해봐도 두 개 합쳐서 8천만 원이 넘으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배제 업종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신규 사업 개시자. 아까 말씀드린 내용 같은데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공급 대가가 8천만 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 적용 신고를 해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8천만 원 미달이 된다는 걸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뭐 그래도 예상할 수 있죠. 내가 소매만 할 것이고 사업을 할 때 대충 그 계획이 나오잖아요. 한 달에 얼마큼 매출이 나오겠다. 곱하기 12달 해보면 알죠. 자, 주 1인 뭔가요? 여기 8천만 원의 주석을 달아놨는데 부동산 임대업이나 과세 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는 공급대가가 4,800만 원
미만 4,800만 원이 미달된 것으로 예상된다면 간이과세자를 적용할 수 있다. 아까 여기서 나왔죠. 예. 그래서 부동산 임대업하고 과세 유용 장소는 옛날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8천만 원이 아니라 4,800만 원에 미달해야 된다. 자, 그러면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어떻게 계산할까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 과세자의 납부세액 계산하는 건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일반 과세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전단계 세액공제법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맞죠?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출세액.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납부세액을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과세표준은 뭐냐면 매출액이에요. 간이과세자의 매출액. 거기에다가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나와 있어요. 뭐 제조업은 몇 퍼센트, 소매업은 몇 퍼센트, 금융업은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 부가가치율이라는 것은 그 업종의 이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익률. 그래서 부가가치세라는 건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률에 대해서 세금을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가치 세율인 10%를 여기다 곱해요. 네, 그래서 매출액에다가 즉 과세표준이죠. 거기다가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해서 그것의 10%를 납부세액으로 계산을 합니다. 일단 그런 다음에 최종 납부세액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납부세액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뺄 거 빼고 더할 거 더해준다는 겁니다. 자, 납부세액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다가 재고납부세액. 재고납부세액이라는 건 뭐냐면 이 도소매업, 우리 이제 주로 도매업은 없고 소매업이죠. 소매업. 간이과세자는. 자, 소매점에서는요. 재고를 다 팔은 걸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재고를 판매한 걸로 보고 거기에 10% 이거 더합니다. 재고 납부세액. 그러니까 재고 금액의 10%가 아니라 재고 금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재고 금액에 대해서 납부세액을 요 방법으로 또 계산해요. 여기 있는 것은 이 납부세액은 뭐예요? 판매한 것의 납부세액. 여기는 판매한 것의 납부세액이고 재고 납부세액은 지금 매장에 있는 거에 납부세액을 또 계산하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간이과세자는 재고는 전부 판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빼줄 게 있어요. 세액공제.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받을 게 있습니다. 세액공제 빼주고 또 애정 때 납부한 세금이 있으면 애정신고 때 납부한 거 빼주고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가산세는 더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최종 납부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그러면 아까 이 얘기한 과세표준 나오죠. 과세표준이 뭘까?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매출액.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을 잡을 때 공급 대가를 매출액으로 봐요. 세금이 포함된 공급 대가. 간이과세자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아요. 공급가액과 세액을 구분하지 않죠.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급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공급가액, 세액 이렇게 구분해서 발급하죠. 간이과세자는 그냥 영수증만 발급합니다. 그냥 얼마, 뭐 공급가액 얼마, 세액 얼마 이걸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그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 일반 과세자의 과세표준은 공급가액이죠.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공급 대가가 과세표준, 즉 매출액입니다. 이것이.
자, 아까 이 과세 표준에다가 부가가치율을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외울 필요는 없지만 참고로 한번 보세요. 자, 소매업, 음식점 이런 업소가 우리 주변에 제일 많죠. 간이 과세자 중에서는 15% 이익이 난다고 국세청이 보고 있는 거예요. 소매점이나 음식점 하면은 이익이 한 15% 난다. 이런 가정을 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자, 제조업은 20%, 숙박은 25%, 건설업은 30%, 금융업은 40%, 그 밖에 서비스업은 30% 이런 식으로 건설업이 이익이 가장 건설업보다 금융보험 서비스업이 가장 이익률이 많은 것, 부가가치율이 높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이걸 적용하고 거기다 이제 곱하기 10% 하면은 산출세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 납부세액이. 그러면 재고납부세액도 똑같이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재고금액을 가지고 재고금액 곱하기 업종별 부가가치율 곱하기 10% 이렇게 두 개는 더해요. 그러면 세액공제를 해준다고 그랬는데 세액공제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떤 내용이 있느냐? 매입세금 계산서를 간이과세자가 수취할 수 있죠. 그러면 매입세금 계산서 수취세액을 전부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수취세액에다가 여기 부가가치율을 또 곱해요. 그리고 곱하기 10%. 그래서 그 매입세액 전부가 아니에요. 일반 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매입세액 공제,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런데 간이과세자는 그렇게 계산 안 합니다. 매입세액에 세액공제가 있는데 수취한 매입세액, 수취한 세액에다가 이 부가가치율도 적용하고 한다는 것을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자세하게.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 자, 간이과세자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판매를 많이 하면은 세액공제를 적용해 줍니다. 일정한 율로. 그 다음에 전자신고를 하게 되면 10,000원 세액공제 해주는 거 있죠.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 확정신고 때 하는 거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빼줘가지고 실제 납부세액이 산출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간이과세자는 신고와 납부를 어떻게 하느냐면은, 간이과세자는 애정과세기간, 애정부과는 고지납부를 해요. 자, 여러분 그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월부터 12월입니다. 1월부터 12월. 그러면 애정부과납부는 언제 하는 거냐면 절반. 7월에 애정 1월부터 6월분을 1월 거부터 6월분을 7월에 납부하는 것을 우리가 애정부과납부. 그래서 애정 그 부과납부를 원칙은 고지납부한다. 고지납부라는 건 뭐냐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을 고지서를 보내줍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있고 이게 6개월치에 해당되는 것이 2분의 1이죠. 그것을 결정해가지고 고지서를 보내면 25일 이내에 우리가 납부를 하면 돼요. 7월 25일이죠. 그러니까. 자, 그런데 고지납부의 예외 신고납부를 할 수도 있어요. 신고납부를 하려면 신고서 다 작성해가지고 좀 번거롭겠지만 이 고지된 세액이 실제보다 너무 차이가 나는 경우입니다. 자, 2분의 1이 고지된다고 그랬잖아요.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에. 그런데 실제 실적이 사업이 아주 부진해가지고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대가나 또는 세액의 3분의 1이 미달이 되면은요, 실제 납부할 세액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부가가세 신고서를 작성해가지고 신고하여 납부하면 요 3분의 1이 미달되는 금액만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납세자를 고려해서 차이가 너무 많을 때는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그 기준은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다. 직전 연도과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났을 때를 말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납부는 1년에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간이과세자의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그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이니까 1월 25일이죠. 과세기간이 12월 달에 끝나니까 1월 25일 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신고를 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를 해야 됩니다. 간이과세자도 만약에 중간에 폐업을 했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해야 돼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기다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폐업한 경우는. 네, 그래서 간이과세자의 애정납부 또 확정신고 납부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를 비교하는 표를 가지고 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었다가 하겠습니다.